인도하고 친구들, 그래요. 지금 5월 16일 밤 10시 40분이에요. 여러분,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대로 냅뒀다가는 아무것도 못 쓸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너네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려고 영상 지금 찍는 거거든. 이거 좀 보고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돼. 인도하고 수행평가인데 야, 수행평가도 잘 모르면 어떡하냐. 자, 일단 수행평가는 5월 20일 목요일 날 봅니다. 아까 소연이가 수요일 날 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목요일 날 보고요. 자신의 근거를 들어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주제가 있어요. 주제에 관련된 근거를 서술하는 거고, 현장에서 뽑아가지고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일단 내가 전제를 깔 거야. 이게 특히 촉법소년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아니, 둘 다 까다로워. 둘 다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도 얘기인데 나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할 거야. 너네가 이거 네이버에 좀 쳐봐야 돼, 구글이랑. 근데 얘가 굉장히 학교에서 좀 수행평가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그래서 꼭 먼저 읽고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미리 써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써서 이제 들어가서 그냥 시험만 보는 거지. 주제를 미리 이제 조사를 해와야 돼. 너네가 조사를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하는 거고. 우리가 분량은 800자 분량인데 뭐 아마 원고지를 주지 않을까 싶어. 1000자짜리 원고지를. 그래서 분량을 좀 지켜줘야 돼. 근데 800자는 뭐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는 좀 빨리 금방 좀 쓰는 분량이긴 한데 최소한 근거를 3개에서 4개는 잡아야 이제 800자 정도가 나올 거야. 그리고 글을 좀 잘 써라. 뭐 요런 내용인 것 같아. 자, 일단 요거 이제 찬찬히 한번 보자고. 촉법소년을 폐지를 찬성하는 걸 골랐다, 진짜. 촉법소년 폐지를 찬성하는 걸 고르면 일단 요거 1번부터 얘기를 하면, 촉법소년을 없애야 되는데 이제 촉법소년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상 이런 거 이제 너네가 이제 정확한 법률을 좀 따져봐. 헌법 구조일 거야. 구조상 10살 이상에서 18살인가는 소년법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 촉법이라는 건 10살에서부터 14살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10살에서부터 18살은 공통적으로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관련된 페널티를 받아. 근데 10살에서 14살은 그 페널티가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막 소년원 같은 데 집어넣지 않아. 그러니까 10살에서 18살까지 뭔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이제 뭐 벌금이 부여되잖아. 그럼 똑같이 벌금은 부여되는데 15살부터는 형사처벌, 그러니까 소년원이나 우리가 이제 소년 이제 교도소가 있거든. 거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0살에서부터 16살은 범죄를 저질러도 뭐 거기까지는 가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폐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10살 아래로는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은 그런 어떤 민사상 처벌은 있을 수 있어도 거의 뭔가 처벌이 없어. 9살 친구들은. 이게 촉법이라는 건데 이거 좀 더 이제 너네가 좀 더 찾아봐. 일단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들 수 있다고 봐.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시기가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성숙할 수 있는 시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회화가 좀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사회화가 좀 빨라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사회화가 이제 좀 빨라진 만큼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약간 성숙하는 느낌이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집단이 좀 이제 사회적 집단이 좀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집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집단 형성이 되게 빠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인구수도 또 인구수는 여기다 써볼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걸 폐지를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10살에서부터 14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촉법을 폐지하자, 뭐 소년법을 폐지하자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동등하게 처벌하자는 거야. 10살에서부터 14살도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뭔가 이제 뭐 페널티를 주고 뭐 소년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더해서 소년법 자체를 폐지해버리면 그냥 어른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것처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성숙할 수 있는 예전에 비해서 시기이고 이제 어떤 산업화가 빨리 그러니까 뭐야 사회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그런 촉법이 아니라 그냥 10살에서부터 14살도 그냥 소년원에 보내버리자라는 걸로 이제 찬성을 하는 거고 또 요거랑 이제 묶어서 이건 같이 봐야 되는 건데 헌법의 제정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이제 독일 쪽하고 일본 쪽의 헌법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 이렇게 막 쌓은 게 아니라 헌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기 옛날 거가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느낌이라 가지고 촉법 소녀를 그냥 폐지해 버리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 이거 두 개는 묶어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지금 뉴스 보면 막 되게 막 10살에서부터 막 3살인데 막 애들 막 폭행을 가하거나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막 해가지고 범죄를 막 많이 저지른 거를 이제 뉴스에서 이제 접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이제 왜냐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 그럼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지. 근데 현재 촉법이라는 건 나이가 안 된다고 처벌을 하지 않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평성 이 사회에 빌트인되어 있는 이런 공평한 걸 이제 좀 이제 삼아서 피해자의 초점을 맞춰서 어쨌든 가해자도 가해를 했으니까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보지 않고 그냥 가해자로 보는 거야. 가해자로 봐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네 번째 너 뭐 하자고 그랬지? 아까 내가 1번 얘기하면서 뭔가요? 얘기하지 않았나? 네 번째 이건 네 번째에서 빼서 하자고. 아까 사회 밤이 깊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마을에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회 소셜이라고 부를 만한 게 이제 물론 좀 결혼도 일찍 하고 했지만 그 소셜 평균 수명이 낮아서 그런 거니까 소셜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게 이렇게 집단이 크지 않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집단들을 이루고 있어. 학교 어린 아이들이지만 학교라는 데를 가고 옛날에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바로 일하니까 뭐 농부가 되고 하니까 학교도 있고 막 뭔가 이제 그런 학원도 있고 학교 내에서도 뭔가 패거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소셜 사회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야. 사회화가 진행이 됐으면 그 사회에 맞는 그런 형법이 필요하지. 법이 필요해. 근데 이제 사회화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 법이라는 걸 굉장히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10살에서부터 14살은 그런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사회 집단돼 있는 사회에 귀속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법과 규칙과 룰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10살에서 14살이라고 이제 법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에 이제 넣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어쨌든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거나 구글에 좀 더 쳐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촉법소녀를 폐지하지 말자. 이거 지키자. 지금과 똑같이 하자. 일단 지금과 똑같이 하자라는 건 법이라는 건 사실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요거를 이제 얘기했다면 첫 번째는 환경적 배경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10살에서 14살은 어린아이인 거고 어린아이는 주변 환경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이 범죄를 일으킨 그 대상에게 처벌을 하자라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범죄 대상이 이제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어떤 뭐 가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이 원인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왜냐하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뭐 주변 형 아니면 뭐 부모님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직 자아가 성립되지 않은데 이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그런 모든 영향력을 배제하고 이 아이를 처벌하자라는 건 진짜 좋지 않지.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이 많이 이 친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10살부터 14살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호 관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뭐 경찰관이나 그 보호 관찰관들이 얘를 관찰해. 그러니까 뭐 계속 연락하고 너 뭐 하냐 하고 케어를 해줘.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게끔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거 2번이랑 사실은 뭐 4번을 이제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뭐 미국이든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다 소년법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현재 소년법이 있고 어느 정도 나이 뭐가 이전에는 형사적 처벌을 피하게 막아놨어. 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게 대세라는 거지. 굳이 대세를 이제 거스를 필요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라 사례를 조금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뭐 3번하고 5번을 좀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촉법소년을 폐지하기보다는 이걸 수정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수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수정을 한다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를 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보호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좀 영향을 뭐 하고 어떤 뭐 심리적인 치료를 하든 어쨌든 좀 더 이 사회에 이 친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그런 올바른 방법으로 법을 개선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걸 없애고 성인이 받는 처벌을 동등하게 부여하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니까 법을 뭐 그대로 두고 촉법소년 폐지하지 말고 대신 어느 정도 수단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법적 수단이 다 마련이 돼 있잖아. 뭔가 이제 10살부터 14살까지는 보호관찰이라는 법적 수단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 좋지 않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수술 시 CCTV, 이건 좀 간단할 것 같아. CCTV를 찬성하는 입장 이제 뽑았다고 하면, 찬성하는 입장은 당연히 이제 안정장치지. 수술실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달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안정장치다. 근데 이 안정장치라는 것은 이제 환자와 의료진을 사실 모두 보호하는 거거든. 환자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그러니까 환자가 이걸 이제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의료 사고가 났는데 사실 그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는 이게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의료인 같은 경우는 CCTV 단담 이걸 보여주면 나는 이게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의료인은 사실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가 되는 거지. 그리고 통계를 이거는 이제 2018년 정도에서부터 계속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설문을 했었을 때 90% 이상이 찬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세라는 측면적에서 찬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수술실 CCTV 찬성은 사실 이게 800자를 채우기가 쉽지가 좀 않아. 그래서 의견을 조금 더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찾아봐야 돼. 너네가 조금 어쨌든 이게 너네 수행평가니까 요거 말고 어쨌든 좀 참신한 게 있지 않나라는 걸, 왜 찬성을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수술실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료 지급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 특히 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의료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제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의료인도 자기가 환자가 될 수 있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걸 증명을 해서 이제 보험료 청구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 청구하기가 또 많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험료 청구를 위한 그런 증거물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보험 많이 들잖아. 이런 얘기도 좀 추가해줘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실 CCTV 반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거의 지금 의료계 종사자들만 이제 반대를 좀 많이 하지. 뭐 얘기하는 것들이 비슷한데 마찬가지, 이건 진짜 좀 많이 쓸 게 좀 없을 것 같아. 일단 어쨌든 간에 CCTV라는 것이 디지털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게 유출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영상이라는 것이. 근데 그러면은 환자의 사생활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수술할 때는 되게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사생활 유출에 대한 데서 우리가 어쨌든 뭐 개인의 그런 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술 시에 CCTV를 달면 그 달고 관리를 해야 돼. 그럼 관리를 하는 인력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제화가 되면 모든 병원에 이게 뭐 치과에서부터 작은 소아과까지 어쨌든 간에 뭐 조그만 수술실이라도 있다고 하면 엔간하면 이걸 다 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존의 의사들이 납부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뭐 환자들이 이제 이걸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그럼 수술비가 증가가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국고인 세금이지, 세금에 아마 많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수술비의 증가가 우려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위에 90%에 대해서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대부분의 일반인 환자인 대상으로 한 통계인 거야.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반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뭐 그런 거겠지. 어쨌든 간에 뭐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의료진 입장에서는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고 델리케이트한 부분인데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의 수술을 하면 사람이 위축이 될 수 있고 수술이 좀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 CCTV를 반대하는 걸 수도 있어. 감시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환자의 사생활 유출도 문제겠지만 의료진의 사생활도 유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것 또한 이제 어쨌든 CCTV 좋지 않고, 예를 들면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왜 수술실만 CCTV를 다냐? 아니 그렇게 달 거면 뭐 교장실에도 CCTV를 달아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따지면 뭐 국회의원 일하는 집무실에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국회의원 국민이 뽑았는데 국회의원이 노는지 뭐 국회의원 집무실 핸드폰 게임 하는지 노는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걸 좀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야? 왜 하냐? 왜 굳이 거기만 다냐? 이런 느낌 정도라고 좀 보거든. 일단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됐어.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한 번 정도 쓰는 게, 근데 이게 4개니까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장 쓰려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어. 어쨌든 수행평가 점수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수행이 30%야.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중으로 들어갈 거고 좀 약간 소중한 점수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고 들어가도록 해.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만 찍을게.